안녕하세요. 이제 2주째 강의가 시작되었네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컴파일러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컴파일러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인간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컴퓨터를 사용하고 컴퓨터 의사소통을 하는데 언어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컴퓨터라는 놈은 언어를 사용하지만 기계어를 사용하지만 인간은 기계어를 사용하는데 무척 어렵기 때문에 인간은 사람 중심 언어인 고급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서로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컴퓨터는 고급 언어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고급 언어를 기계어로 번역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컴파일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1절의 컴파일러의 필요성을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이제 그 언어에 관련된 고급 언어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고급 언어들은 주로 프로그래밍 언어로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내용으로서 컴파일러 시간에서는 되도록이면 짧은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고급 언어의 장점이라고 써져 있는데 우리가 뭐 금방 얘기했던 대로 고급 언어를 왜 쓰느냐라고 물어보면 사람 중심의 언어라는 거죠. 기본적으로요. 그래서 사람이 쓰기에 매우 편하다, 편리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이것을 우리는 구술하라고 얘기를 하면 특정한 컴퓨터의 구조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프로그래머의 생각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쓰기 편하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저급 언어에 비해서 배우기도 쉽고요. 세 번째는 이식성이 우수합니다. 우리 이식성 포터빌리티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에 한 기종에서 다른 기종으로 프로그램을 쉽게 가져간다라고 써놨습니다. 자, 한 기종에서 다른 기종으로 프로그램을 쉽게 가져간다는 뜻은 제가 이 예제를 PC에서 작업한 프로그램을 슈퍼컴으로 가져가는 얘기를 해놨습니다. PC하고 슈퍼컴은 서로 다른 기종입니다. 그래서 PC에서 작업하던 프로그램을 가지고 슈퍼컴에 가져갔을 때 슈퍼컴에서 잘 돌아간다라고 하면 그 프로그램은 이식성이 우수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PC에서 수행하던 프로그램을 그대로 가져갔는데 슈퍼컴에서 돌려봤더니 에러가 많이 발생하더라 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 그 언어는 이식성이 떨어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급 언어는 일반적으로 이식성이 우수합니다. 그 얘기는 대략적인 고급 언어들은 PC에서 사용하던 프로그램을 그대로 슈퍼컴으로 가져갔을 때 잘 돌아간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이는 PC하고 슈퍼컴의 차이를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직접 쓰고 있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하고 아이폰의 기능 차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대부분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거나 아이폰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안드로이드에서 사용하는 명령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명령어를 아이폰에 가지고 와서 수행을 했더니 아이폰에서는 그 명령어가 잘 먹힐 수도 있고 전혀 먹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잘 돌아간다라고 하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하고 아이폰 사이에 이식성이 우수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잘 안 돌아간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어떤 명령을 해서 잘 돌아갔었는데 아이폰에 가서 그 명령을 그대로 했더니 잘 안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하고 아이폰은 이식성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이식성이 떨어진다는 뜻을 스마트폰이 나쁘다 이런 뜻은 아닌 것이죠. 그죠? 왜냐하면 각각의 스마트폰의 특성을 살려주기 위해서 자기 스마트폰의 특성들을 모아놓다 보면 이식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식성이 우수하면 일반적으로 호환성이 굉장히 좋아지는 것이고요. 호환성이 좋아지면 두 개의 스마트폰 사이의 차이는 적어진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고급 언어라는 놈은 일반적으로 이식성이 우수합니다. 네 번째로는 디버깅을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돌렸을 때 에러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그 경우에 우리는 디버깅을 하게 되겠죠. 그때 디버깅이 얼마나 쉬우냐라고 물어봤을 때 고급 언어는 디버깅이 쉽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위에 세 번째 이식성 얘기를 했는데 다섯 번째는 기계 독립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머신 인디펜던트 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기계 독립적이라는 뜻은 기계는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포함한 더 넓은 범위의 오토마타들을 다 기계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 기계 독립적이라는 뜻은 여기 있는 대로 특정한 컴퓨터의 구조를 모르고도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서 어떤 사람이 프로그램을 작성하는데 A라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데 A라는 컴퓨터의 구조를 잘 알아야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때 그 언어를 우리는 기계 의존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내가 프로그램을 작성하는데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의 구조를 몰라도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더라 라고 한다는 뜻은 기계 독립적이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고급 언어들은 기계 독립적입니다. 그래서 컴퓨터의 구조를 잘 모르고도 프로그래밍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고급 언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까처럼 그냥 한마디로 고급 언어의 장점이 뭐냐라고 물으면 사람 중심 언어로서 사람이 쓴 프로그램을 작성하는데 쓰기가 매우 편한 언어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급 언어의 이제 분류 방법입니다. 이런 고급 언어들은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 분류하는 방법도 또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써놓은 것은 그 중에 대표적인 분류 방법들을 써놨습니다. 첫 번째는 특성별로 우리는 고급 언어를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뒤에 내용들은 우리가 고급 언어를 특성별로 분류해서 어떤 특징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언어를 분류한 것이고요. 그 특성별로 분류해서 언어들을 간단하게 설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특성별은 뒤에 가서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연대별로 언어를 고급 언어를 분류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보통 1세대 고급 언어, 2세대 고급 언어, 3세대, 4세대, 5세대 고급 언어로 나누고 있습니다. 1세대는 주로 60년대 초반의 언어입니다. 마찬가지로 2세대, 3세대에서 연도가 나와 있지만 연도가 뭐 이런 것입니다. 어떤 언어를 쓰는데 우리는 1965년부터 70년까지만 쓰자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중간에 오버랩이 생기는데 오버랩이 꽤 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연대별로 분류하는 방법은 옛날에는 많이 사용했었는데 최근에는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언어를 분류할 때 또한 절차 언어와 비절차 언어로 나눠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 언어, 비절차 언어 상당히 많이 사용되는 것이고요. 자, 절차 언어, 비절차 언어 중에 여기 밑에 절차 언어를 알고 있으면 비절차 언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절차 언어라는 것은 보통 명령형 언어라고 부르고 하고 있고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고급 언어들은 거의 다 절차 언어라고 보시면 되겠고 혹은 명령형 언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령형 언어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명령의 순차적 실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작성해 놓으면 첫 번째 라인을 첫 번째 실행했다라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그 다음은 그 다음 줄에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순차적으로 합니다. 혹은 중간에 점프하라고 하면 그것은 점프해가지고 그 문장을 수행하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명령의 순차적 실행을 해야 되는 것이 절차 언어고요. 그러면 아까처럼 이런 명령에 순차적으로 실행하지 않는 언어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언어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비절차 언어입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짰는데 예를 들어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 이렇게 순차적으로 실행하는 것하고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 네 번째 문장을 동시에 실행하라고 하면 순차적인 실행은 아니죠. 그래서 이런 동시에 실행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병렬 언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병렬 언어는 비절차 언어에 속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절차 언어의 특징은 기억 장소를 표시하기 위한 변수를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프로그램 작성할 때 변수를 사용하셨죠? 그런데 이 변수는 뭘 하기 위해 사용하느냐?
기억 장소를 표시하기 위한 방법으로 변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장소를 표시하기 위한 변수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절차 언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치환문을 사용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변수 사용하고 치환문 사용합니다. 그래서 치환문은 보통 왼쪽에 첫 번째 우리가 식별자라는 놈이 오고 그 다음에 치환 연산자라는 것이 오고 오른쪽은 식별자이거나 그 익스프레션이거나 혹은 다른 문장들이 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결국은 이런 치환문은 값을 저장하기 위한 것이니까 치환연산자의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다가 저장해 달라는 뜻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명령형 언어, 절차 언어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프로그램 작성할 때 변수나 치환문을 사용하는 이유는 바로 절차 언어의 특징을 이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들은 또한 반복 연산을 구현하는 반복문을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절차 언어들은 반복문을 허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특징을 모두 다 가져야 우리는 절차 언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특징들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런 언어들은 모두 다 비절차 언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대부분은 거의 절차 언어들을 배웠다는 뜻이고요. 세 번째 언어를 분류하는 방법에는 블록구조 언어하고 난블록구조 언어, 그래서 블록 언어, 비블록 언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블록구조 언어라는 것은 블록이라는 말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 여기 있는 대로 블록이라는 것은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프로그램을 여러 단계의 블록으로 나누어 작성할 수 있느냐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블록 단위로 여러 개로 나누어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으면 그것은 블록 언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면 비블록 언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어들의 특징에서 오면 초창기에 나온 예를 들어 포트란, 코볼 이런 언어들은 다 비블록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언어라고 볼 수 있겠죠. 반면에 그 뒤에 나온 언어 C, 파스칼, 알골 같은 언어들은 대부분 다 블록 언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개념을 설명할 때 비블록 언어보다는 블록 언어가 훨씬 더 지금 현재 봤을 때 좋은 언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 블록 언어는 아까처럼 여러 단계로 블록으로 나눈다라고 하는데 그런 뜻은 어떤 뜻이냐? 여러분들이 아마 예를 들어 C 언어에서 보면 if then else 문장을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if condition then statement else statement를 이렇게 사용하셨을 텐데요. 만약에 then 이하의 스테이트먼트 중에 스테이트먼트가 여러 개를 쓸 수 있죠. 예를 들어 치환문을 여러 개 쓴다라고 하면 치환문이 then하고 else 사이에 여러 개가 있다라는 것을 표시해 줘야 됩니다.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중괄호 열고 중괄호를 닫았죠. 이게 하나의 블록입니다. 그래서 이런 블록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블록 구조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블록 구조를 하고 비블록 구조를 판단하는 기준은 if then else 구조를 허용하느냐 허용하지 않느냐로 일반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 언어들을 분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언어의 분류에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우리는 특성별로 언어를 분류해서 고급 언어들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특성별 중에는 수치계산용 언어가 있습니다. 수치계산용 언어, 여기 단어의 의미대로 뭐를 계산할 때, 수치를 계산할 때 좋은 언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계산에 잘 맞는 언어예요. 그래서 산수식, 뭐 이런 것들을 잘 제공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계산을 했을 때 유효 숫자의 범위도 넓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런 수치 계산용 언어의 대표적인 언어들은 포트란, 알골, 베이직 같은 언어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수치 계산용 언어의 가장 대표적인 언어는 포트란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아마 포트란은 배운 적은 없을 것입니다. 기존에는 옛날에는 포트란이 지금 여러분들 C나 자바를 배우는 것처럼 다 포트란, 코볼, 이런 베이직 이런 언어들을 배웠습니다.
그것도 한꺼번에 보지는 않았고요. 시대별로 다 언어가 다릅니다. 어쨌든 포츄라이라는 것을 보면 포츄라는 여기 있는 대로 포뮬라 트랜슬레이션의 약자고요. 가장 큰 특징, 금방 얘기했던 큰 부동소 수점 연산이 가능하다는 것이 바로 포츄라의 특징이고요. 하이레벨 랭귀지 고급 언어들 중에서는 가장 첫 번째로 나온 언어가 또한 포츄란입니다. 나온 연도는 1960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포츄란 여기에 지금 쭉 적어놨는데 이제까지 많은 업데이트를 거쳐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아마도 고급 언어 중에 이만큼 업데이트를 거친 언어는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많이 업데이트되고 수정되었다는 뜻은 결국은 사용자가 그만큼 많다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츄란은 포츄란 1부터 시작해서 2, 3, 4, 7, 7, 8, 6, 90, 95, 23, 2008 뭐 이런 언어들이 쭉 있는데요. 요게 지금 일반적인 포츄란의 가장 기본 언어는 포츄란 4가 일반적인 언어고요. 그 다음에 77, 86, 90, 95라고 붙어있는 이 숫자들은 다 어떤 숫자냐면 ISO, 국제표준기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ISO5로부터 국제표준으로 지정받은 연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7, 86, 90, 95, 2003, 2008들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HPF라고 하이 퍼포먼스 포츄란, 포츄란 D, 세다 포츄란, KSR 포츄란 등 이런 포츄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가장 처음으로 공급 언어 중에 나왔고요. 또한 지금 현재 사용자가 또한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은 언어가 바로 포츄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츄란을 가장 대표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얘기는 바로 여기 달에 가는 아폴로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달에 사람이 직접 착륙한 그 장면을 잘 모르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폴로 프로젝트라는 것은 유인 우주선이죠. 그전에는 소련이 무인 우주선을 먼저 발사를 했었고요. 그거에 대항하기 위해서 미국이 유인 우주선을 쏘기 시작을 했고 그런 유인 우주선을 이용해서 1969년 7월 20일에 가장 최초로 달에 사람이 착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달에 최초의 발자국을 남기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것은 한 명의 인간에게는 작은 발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닐 암스트롱이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왜 달에 가는 아폴로 프로젝트를 여기다 써놨느냐? 바로 이제 유인 우주선을 달에 보내야 되겠는데 어떻게 보낼까?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문제인 거죠. 예를 뭐 로켓을 쏘아 올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로켓을 예를 들어 뭐 어디서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몇 시에 몇 도의 각도로 쏘아 올렸더니 달하고 멀어지네 라고 하면 내일은 왼쪽으로 좀 더 틀어서 해야지 이렇게 수만 번, 수천 번의 이것들을 해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실험실 안에서 실험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작게 돌려보는, 그러니까 지구에서 달까지 가는 경로를 작게 돌려보는 것이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시뮬레이션이라는 말을 사용했던 것이죠. 그래서 달에 가는 아폴로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뭐 수천만 번을 이상을 했을 것입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런 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쏘아 올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고 뭐 지금 자동차처럼 그 우주선장이 운전을 하면서 앞을 보고 가는 것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새 자율운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자율운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안에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고요. 시스템을 돌리기 위해서는 그런 돌리기 위한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어야지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거기에 가장 많이 사용한 시스템, 그러면 여러분들 들어봤을지 모르겠지만 IBM이라는 시스템입니다. 아주 초창기에는 유명한 시스템이었죠. 지금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IBM 그러면 아직도 컴퓨터 분야에서는 가장
확장돼 있던 가장 많은 사람들이 썼던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바로 IBM이 유인우주선의 첫 번째로 사용되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유인우주선에 IBM을 실었다는 뜻이고요. 자, IBM에서 그럼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 거였었죠. 아까 얘기한 아폴로 프로젝트의 프로그램이요. 그 프로그램을 짰어야 되는 것인데 그 프로그램을 어떤 언어로 짰느냐? 바로 포츄란으로 짰다는 것이죠. 그래서 포츄란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달까지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 이런 거죠. 어느 날 모시에 실제 쌓아 올렸는데 중간에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우주선이 틀어졌어요. 그래서 그러면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빠른 시간에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언어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조정을 한다라고 하면 그때 바로 포츄란이라는 언어가 필요했던 것이고요. 또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큰 보동 시스템 연산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달에 가는 아폴로 프로젝트에 IBM과 포츄란이 사용되었고 그 포츄란이 가장 첫 번째 나온 하이레벨 랭귀지이면서 현재도 굉장히 많은 사용자들이 쓰고 있는 언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폴로 프로젝트 얘기를 했고요. 포츄란 얘기를 하면 또 얘기해야 될 것이 파라메타 패싱입니다. 여기 파라메타 패싱이요. 우리가 보통 매개 변수 전달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파라메타 패싱은 파라메타들 사이에 서로 값을 주고받는 것을 파라메타 패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방식 중에 여러 방식이 있는데 포츄란은 call by reference, 우리가 보통 참조 호출이라고 얘기를 하죠. call by reference를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 이제 매개변수 전달에 대한 설명을 해놨고요. 이 매개변수 전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 책 9.4절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룰 것입니다. 어쨌든 매개변수 전달은 매개변수 사이의 값을 주고받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럼 매개변수 사이의 값을 주고받는다라고 하니까 어떠한 매개변수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매개변수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는 것이죠. 하나는 형식 매개변수, 또 하나는 실매개변수요. 형식 매개변수는 포멀 파라메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실매개변수는 액추얼 파라메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매개변수 전달은 형식 매개변수하고 실매개변수 사이에 서로 값을 주고받는 것을 우리는 파라메터 패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럴 때 어떤 방법으로 주고받을 것이냐 하는 거에 따라서 파라메터 패싱의 종류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형식 매개변수와 실매개변수 사이의 값을 어떻게 주고받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매개변수 전달 방식이 있고요. 여기서는 첫 번째 참조 호출이 있고요. 그 얘기는 포츄란에서 첫 번째로 사용했던 참조 호출이라는 것이 있고, 이놈은 call by reference라고도 얘기를 하고 call by address, call by location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값 호출이 있습니다. 우리가 call by value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름 호출, call by name이라는 방법도 있고요. call by result라는 방법도 있고요. 뭐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C 언어를 배우시면서 참조 호출과 값 호출 이 두 가지 방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C 언어는 기본으로 call by value 기법을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파라메타에 따라서 여러분 참조 호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배웠을 테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요 call by reference가 뭔지, call by value가 뭔지, call by name이 뭔지를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참조 호출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대로 실매개변수의 주소를 대응되는 형식 매개변수로 넘겨주는 것을 우리는 참조 호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아까처럼 실매개변수하고 형식 매개변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누가 실매개변수이고 누가 형식 매개변수냐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간단하게 제가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프로그램을 작성을 했는데 메인 프로그램은 이렇게 작성을 했고요. 여기 있는 신텍스들은 고려하지 않았으면 되겠습니다. 의미만 파악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A라는 프로시저에는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대로 누가 실매개 변수고 누가 형식 매개 변수냐라고 물어보면 지금처럼 매개 변수란 것은 파라메타 패싱에서 파라메타 패싱 사이에 움직이는 파라메타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call A라는 프로시저를 지금 부르는 거죠. 이때 사용된 파라메타는 BC라는 파라메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A라는 프로시저로 가보면 A에는 DE라는 파라메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두 개의 파라메타가 하나는 액추얼 파라메타 실매개 변수, 하나는 형식 매개 변수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이미 C 언어 시간에 다 배우셨겠죠? B하고 C가 바로 실매개 변수고요. 실제 사용되는 매개 변수라는 뜻이고요. D라는 놈은 형식 매개 변수, 실매개 변수 대신에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A라는 프로시저에서는 BC 실매개 변수 대신에 DE를 사용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매개 변수가 BC고 형식 매개 변수는 DE라는 것이고요. 두 개의 매개 변수를 알았고요. 자, 첫 번째 아까처럼 참조치라는 것은 이 참조치를 하는 대표적인 언어는 여기 있는 대로 포츠라는 데 있고요. PL1이라는 언어가 있습니다. PL은 프로그래밍 랭귀지 1의 약자고요. 그 다음에 C 언어의 포인트 변수에 대한 매개 변수 전달 방식이 바로 참조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참조출은 앞에서 다시 얘기했던 대로 어떻게 하는 것이냐? 파라미터 사이에 참조출이라는 것은 실매개 변수의 주소를 형식 매개 변수한테 넘겨주는 방법입니다. 실매개 변수의 주소를 여기 있죠. 대응되는 형식 매개 변수에 넘겨주는 방법이 참조출이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예제를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처럼 프로그램을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메인에서 다음에 B는 10이라는 치환문을 사용했고요. 자, 이 문장을 수행하게 되면 B라는 메모리 어드레스에 10을 넣으라는 뜻이죠. 치환문을 수행했어요. 아까 우리가 명령형 언어에서 사용하고 있는 치환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1000번지를 B 어드레스를 1000번지를 가정을 해서 할당을 했고요. 거기에 10을 집어넣습니다. 자, 두 번째 치환문 이 치환문을 수행하면 C라는 메모리 어드레스에 20이라는 놈을 넣으라고 하니까 C라는 메모리 어드레스를 2000번지로 가정을 했고요. 여기에다가 20을 넣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의 치환문이 끝나고 나면 메모리상에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겠죠. 그런 다음에 프린트 B하고 C를 출력해달래요. 그러면 프린트 B하고 C를 출력해달라니까 B라는 메모리 어드레스를 찾아가겠죠. 그게 1000번지라고 하니까 쭉가 1000번지에 갔더니 안에 10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10을 출력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C를 출력하라고 하니까 C는 2000번지라고 했으니까 2000번지를 찾아가면 바로 여기에 20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죠. 20을 출력할 것입니다. 첫 번째 프린트 BC에 의하면 10과 20을 출력합니다. 이 뜻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어떤 문장이냐? 아까처럼 프로시저를 부르는 문장입니다. call A, B, C였고요. 바로 BC가 액추얼 파라미터라고 얘기했고 뭐라고 했냐면 참조출을 한다라고 하면 액추얼 파라미터의 주소를 대응되는 포멀 파라미터한테 넘겨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B에 대응되는 파라미터는 누구냐? D가 되겠고요. 다시 말해서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액추얼 파라미터 B에 대응되는 포멀 파라미터는 D가 되겠고요. 액추얼 파라미터 C에 대응되는 파라미터는 포멀 파라미터 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뜻이었냐면 정의대로 하면 B의 주소를 D한테 넘겨주고 C의 주소를 E한테 넘겨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이렇게 써놨죠. 어드레스 B equal 어드레스 D라고 써놨습니다. B의 주소하고 D의 주소가 같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콜되는 순간이에요. 마찬가지로 콜되는 순간에 C의 주소하고 E의 주소는 같아집니다. 다시 말해서 B의 주소가 아까 1000번지라고 했으니까 D의 주소는 몇 번지가 되느냐? 1000번지가 된다는 뜻이고요. C의 주소는 2000번지라고 했으니까 E의 주소도 2000번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call A 문장에서 컨트롤 우리가 요 A라는 프로시저로 넘어가게 되고 프로시저 A에 갔더니 바로 첫 번째 문장이 출력하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시저 안에서는 지금 D나 E라는 값을 어사인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느냐? D하고 E를 출력해 달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런 문장을 만나게 되면 D하고 E에 초기 값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출력해 주겠죠. 그죠? 그래서 초기 값이 어떤 사람들은 항상 0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스템마다 다 틀리는데 그냥 초기치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는 어떤 값이 들어가 있는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해야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쓰면 D하고 E에 있는 어떤 값인지 모르는 초기치 값을 출력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있던 D하고 E 값을 출력하라고 그러면 모르는 값들이 출력돼야 되는데 지금 이 문장에서 프린트 D2를 출력하라고 했더니 바로 어떻게 되느냐? D는 10, E는 20이라고 출력하더라는 거죠. 분명히 값을 어사인 한 적이 없는데요. 그죠? 자, 이 현상은 왜 이렇게 됐느냐? 아까처럼 참조 호출에서 주소를 넘겨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프린트 D를 하라고 하면 어떤 주소를 가느냐? 1000번지 주소를 간다는 뜻이죠. 지금 1000번지에 갔더니 여기 있는 대로 10이 있죠. 그래서 D는 10을 출력합니다. 마찬가지로 E는 2000번지를 가라고 하니까 그 안에 가봤더니 20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20이 출력되더라는 것이죠. 그 얘기는 바로 초기치가 뭔지 모르는 값이 출력된 게 아니라 D, E가 B하고 C가 가지고 있던 값을 출력해 준 것이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파라메타 패싱에서 참조 호출을 하면 주소를 빌려준다라고 했는데 주소를 빌려줌으로써 어떻게 됐어요? 실매개 변수의 값이 형식매개 변수에 전달이 됐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실매개 변수하고 형식매개 변수 사이에 값을 주고받는 것을 파라미터 패싱이라고 한다는 거죠. 첫 번째 값을 줬다는 것이 확실하게 여기서 나타납니다. D2가 출력이 됐으니까요. 자, 그런 다음에 D를 이제 30으로 바꿉니다. 그럼 아까처럼 D의 주소는 몇 번지예요? 1000번지요. 1000번지에 가서 이것처럼 이 값을 30으로 바꿉니다. 마찬가지로 E = 40이라는 문장을 만나면 E는 아까처럼 2000번지라고 했으니까 여기 가서 이 값을 40으로 바꾸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값이 지금 B의 값은 30으로 바로 여기 있는 2000번지의 값은 40으로 바뀐 상태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프린트 D2를 하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D를 출력하라고 하면 D는 아직도 1000번지죠. 갔더니 얼마가 있어요? 30으로 아까 바뀐 게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30이 출력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2를 출력하라고 그러면 40이 출력될 거고요. 여기까지 하면 D2가 출력이 됐습니다. 리턴했어요. 그럼 여기로 오라는 뜻이죠. 콜 다음 문장을 만나라고 하니까 다시 프린트 BC를 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B를 출력하라고 해서 1000번지에 갔더니 값이 얼마가 되어 있어요? 30이요. 2000번지에는 40이요. 요 BC를 출력하라고 그랬더니 30하고 40이 출력되는 거죠. 자, 아까 봤더니 포멀 파라메타의 값이 어떻게 됐어요? 액추얼 파라메타로 전달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파라메타 패싱이라는 것은 서로 형식매개 변수하고 실매개 변수하고 형식매개 변수 사이에 서로 값을 주고받는 것을 우리는 파라메타 패싱이라고 하고 그 파라메타 패싱 중에 첫 번째 참조 호출은 어떻게 하느냐? 액추얼 파라메타의 주소를 포멀 파라메타한테 넘겨주는 방법이 바로 참조 호출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사이드 이펙트 문제입니다. 자, 이 사이드 이펙트라는 것은 여기 이제 제가 써놨는데요. 사이드 이펙트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까처럼 여기서 B하고 C를 출력해라고 그랬더니 30하고 40을 출력했습니다. 그런데 B의 값을 어사인 한 적은 B는 10밖에 없었고요. 이 문장을 그대로 쫓아가 보면
B의 값을 어사인하기 위해서 취한문을 쓴 건 이 문장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쭉 왔더니 B를 출력을 했더니 나는 분명히 10을 넣었는데 아까 30이 출력됐죠. 값이 변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C를 출력하라고 하면 C 값도 나는 처음에 20을 넣었는데 쭉 왔더니 40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자, 내가 값을 바꾸지도 않았는데 값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지금처럼 내가 값을 바꾸지도 않았는데 값이 바뀌는 현상은 참조 호출의 단점입니다. 내가 값을 바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값이 이렇게 바뀌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참조 호출의 단점이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왜 생겼느냐? 바로 B하고 액츄얼 파라미터 B하고 포멀 파라미터 D를 기억 장소를 공유했죠. 주소를 빌려준다는 뜻은 기억 장소를 공유한 것입니다. 두 개의 변수 사이에 기억 장소를 지금 공유했죠. 두 개의 변수 사이에 기억 장소를 공유하는 것 중에 우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사이드 이펙트, 하나는 알리아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사이드 이펙트는 두 개 이상의 단위 프로그램에서 두 개 이상의 변수가 기억 장소를 공유합니다. 뒤에 있는 말은 똑같습니다. 단지 앞에 두 개 이상의 단위 프로그램에서 발생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어떤 뜻이냐면 단위 프로그램이라는 뜻은 별도로 컴파일할 수 있는 단위라고 보는 것이고요. 바로 이 메인이라는 프로그램은 우리가 단위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컴파일러가 이 프로그램을 지금 컴파일할 때 어떻게 하느냐? 아무 실행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만 가지고 컴파일을 합니다. 또 이 부분만 가지고 따로 컴파일을 하고요. 둘이 서로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컴파일할 수 있는 단위를 우리는 단위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전체 프로그램은 몇 개의 단위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느냐? 두 개의 단위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처럼 두 개의 단위 프로그램에서 두 개 이상의 변수들이 서로 기억 장소를 공유하면 그것을 우리는 사이드 이펙트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까처럼 사이드 이펙트는 내가 값을 바꾸지 않아도 변수 사이의 기억 장소를 공유하니까 다른 변수 값을 바꾸면 값이 변한 것이 되죠. 이렇게 됨으로써 프로그램을 읽고 이해하는데 매우 어렵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고 이런 부작용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문장이 fortran에 있는데 바로 fortran의 common이라는 문장입니다. common 문장은 fortran에 가서 찾아보면 바로 이 common 문장은 사이드 이펙트를 발생시키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common 문장은 두 개 이상의 단위 프로그램에서 두 개 이상의 변수가 기억 장소를 공유할 때 사용하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알리아징이라는 문제는 아까처럼 두 개 이상의 변수가 기억 장소를 공유하는 건 맞는데요. 앞에 있는 부분 하나의 단위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의 단위 프로그램이요. 그럼 아까처럼 이렇게 두 개의 단위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 이렇게 있을 때 기억 장소를 공유하라는 뜻이죠. 그죠? 이렇게 있을 때 기억 장소를 공유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사용한 방법에는 리네이밍이라는 방법을 썼을 것입니다. 리네이밍을 하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 앞에 있는 변수하고 이름을 바꾸는 그 뒤에 있는 변수의 기억 장소를 공유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단위 프로그램 안에서 리네이밍을 사용하면 그놈이 바로 우리는 알리아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 fortran에는 또 알리아징을 유발시키는 그런 문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퀴발런스 문장입니다. 그래서 common 문장, 이퀴발런스 문장 두 가지 다 허용되고 있는 언어가 바로 fortran이고요. 아까처럼 이런 부작용이 있지만 이런 문제점들이 있지만 가장 첫 번째 나온 하이레벨 랭귀지로서 굉장히 좋은 방법에 연산을 하는데 좋은 방법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파라메타 패싱에서는 참조 호출을 사용한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처음 나왔을 때는 참조 호출이 언어들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나온 하이레벨 언어들은 다 참조 호출 방법을 썼던 것이죠. 그런데 아까처럼 부작용이나 알리아징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이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없느냐 해서 나온 것이 바로 call by value 기법입니다. 혹은
이런 참조출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바로 아까 앞에 설명한 블락 구조 언어입니다. 그래서 초창기의 난블락 구조 언어인 포츄란에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언어가 바로 블락 구조 언어고요. 혹은 참조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방법이 콜 바이 밸류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을 없애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카보출은 실맥의 변수와는 별도로 형식맥의 변수에 대한 기억 장소를 별도로 할당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기억 장소를 별도로 할당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예제를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앞에하고 비슷한 예제인데요. 단지 제가 이 파라미터 패싱을 콜 바이 밸류로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앞에는 액츄얼 파라미터를 BC, 포멀 파라미터를 DE로 썼어요. 여기서도 DE로 설명해도 됩니다. 그런데 콜 바이 밸류를 설명할 때는 똑같은 이름을 쓰는 것이 명확하게 콜 바이 밸류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파라미터의 이름만을 바꿨습니다. 자, 취합문도 똑같고요. 그러면 여기에 이만큼 수행됐을 때 메모리에는 이런 값들이 어사인돼 있겠죠. 프린트 BC 하라고 하면 아까와 똑같이 10하고 20이 출력이 됐을 테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콜 문장을 만나서 이번에는 콜 바이 밸류를 하랍니다. 아까는 콜 바이 레퍼런스를 하니까 B에 있는 주소를 여기 있는 B에 있는 주소한테 넘기는 거죠. 이번에는 어떻게 하라고 돼 있었냐면 다시 볼게요. 실립 매개 변수와는 별도로 형식 매개 변수에 대한 기억 장소를 별도로 할당하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뜻이냐면 여기 실매개 변수에 있는 B가 1000번째 있었죠. 그죠? 형식 매개 변수에 B가 있는데 똑같은 이름이에요. 제가 일부러 똑같은 이름을 썼는데 얘하고는 별도로 얘에 대한 기억 장소를 따로 잡으라는 뜻입니다. 별도로 분명히 잡으라고 했으니까 이름이 같아도요. 그래서 아까처럼 앞에 있던 B의 주소는 1000번지, 뒤에 있는 B의 주소는 3000번지를 할당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있는 C의 주소는 앞에 있는 C의 주소는 2000번지였고요. 뒤에 있는 C의 주소는 4000번지로 할당하겠다는 가정한 거니까 주소는 명확치 않습니다. 앞에 있는 주소하고 다르게 별도로 기억 장소를 할당해 달라니까 바로 주소가 서로 이렇게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자, 달라진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뜻이냐? 별도로 기억 장소를 할당하고요. 그런 다음에 액츄얼 파라메타의 값을 포멀 파라메타한테 복사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B의 값을 어디에다 복사해요? 형식 매개하면서 B에다가 복사라는 뜻이니까 B의 값은 10이었었죠. 이 값을 어디에다 저장하냐면 3000번지에 저장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0이 저장됩니다. 마찬가지로 4000번지 C에도 20이 저장이 됩니다. 여기도 10, 여기는 20, 여기도 10, 여기는 20이야. 자, 이 상태가 바로 콜 바이 밸류를 했을 때 파라메타 패싱이 여기까지 일어난 상태입니다. 그런 다음에 아까처럼 프린트 BC를 하라고 하니까 여기서도 당연히 B하고 C를 어사인한 적은 없죠. A라는 프로시저에서요. 그런데 출력하라고 그러는데 초기치가 출력이 되는 게 아니라 얼마가 출력돼요? 요 B를 출력하라고 하러 갔더니 B를 출력하러 갔더니 B가 2개네요 라고 하네요. 이렇게요. 자, 요새 집 주소가 2개인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똑같은 사람의 이름으로 집 주소가 2개래요. 자, 예를 들어 천안에 하나 있고 아산에 하나 있대요. 천안 집도 있고 아산 집도 있었을 때 이 주소는 어디로 찾아갈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죠? 자, 그냥 이것만 가지고는 어떤 게 어떤 주소인지를 찾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콜 바이 밸류에서는 여기 이놈하고 이놈을 분리할 수 있는 혹은 차별할 수 있는 것을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찾아내느냐? 메인에서 사용된 파라메타들의 주소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불려진 프로시저에 사용된 주소가 서로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표시하기 위해서 우리가
블럭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레벨 번호를 일반적으로 붙이는데요. 메인을 레벨 1부터 시작을 하면 프로시저를 한번 콜할 때마다 레벨을 1씩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얘는 레벨 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B의 값을 아까 할당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는 B라고 써져 있지만 뭐라고 있느냐면 실제로는 B의 2레벨에 있는 주소는 3000번지라는 뜻이고요. B의 1레벨에 있는 주소는 1000번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A라는 프로시저에서 사용한 B라는 변수는 몇 레벨에 있느냐? 1레벨에 있는 변수죠. 그죠? 2레벨에 있는 변수죠. 그래서 바로 어디를 가느냐? 3000번지를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의 값을 30으로 바꾼다는 뜻이고요. 다시 요놈은 40으로 바꾼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 이 똑같은 이름을 썼는데 어떤 현상이 발생했어요? 같은 이름인데도 불구하고 기억 장소가 다른 두 가지가 생기더라는 거죠. 그죠? 그것이 바로 call by value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같은 이름을 써도 기억 장소가 서로 다른 놈이 생긴다는 뜻이고 허용한다는 뜻이고 이 허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앞에 있는 거하고 뒤에 있는 변수 이름 사이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돼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는 레벨이라는 말을 설명했고요. 사실은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사용하느냐?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신 스택을 이용합니다. 스택이요. 그래서 스택에서 첫 번째 모듈, 그 다음에 그 안에 콜된 모듈에 바로 레벨 단위를 다르게 한다는 뜻이고요. 이것들을 메모리에 쌓아 올릴 때 어떻게 하느냐? 바로 레벨 1을 첫 번째 스택에 제일 밑바닥에 싼 다음에 그 위에 레벨 2를 쌓고 3을 쌓고 해서 계속 쌓아 올리는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똑같은 이름으로 기억 장소가 다른 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생각하셔야 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아까처럼 이 문장 프린트 처음에 BC를 했더니 10하고 20이 출력이 됐고요. 그런 다음에 이 BD를 바꾸면 3000번지, 4000번지가 바뀌었죠. 프린트 BC 하라고 하니까 레벨 2에 있는 놈이죠. 그래서 30, 40이 출력됩니다. 자, 리턴이 됩니다. 리턴돼서 다시 프린트 문장을 만나는데 call by value에서는 바로 이 리턴이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프로시저에 사용한 모든 기억 장소를 다 팝시키고 오라는 뜻입니다. 스택에 있으니까 모든 거기서 A에서 사용된 메모리를 다 없애려고 하니까 어디까지를 없애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리턴 어드레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리턴 어드레스가 주어진 지점까지를 모두 다 팝시키고 오면 바로 여기서 보면 뭐 요것만 우리가 가지고 설명하면 요 부분을 모두 다 팝시켰다는 뜻입니다. 그럼 메모리에 남아있는 건 1000번지, 2000번지만 남아있는 상태죠. 그런 상태에서 프린트 BC를 하라니까 레벨 1의 B를 찾으라니까 바로 1000번지에 가보면 아까처럼 10이 아직도 살아있고요. C는 20이 살아있죠. 그래서 출력하라고 하면 이놈은 10, 20이 출력되니까 아까 얘기한 부작용 문제 B 값을 내가 바꾸지 않는 한은 B를 바꾼 적이 없죠. 여기 있는 레벨하고 여기 있는 레벨은 다르니까요. 요 값을 바꾸지 않는 한은 요 값은 계속 10을 유지하고 있었고요. 요 C도 20을 유지하고 있죠. 바로 이와 같이 내가 값을 바꾸지 않는 한은 값이 바뀌지 않는 현상을 우리는 call by value 기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사이드 이펙트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입니다. 이런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지만 기억 장소가 추가로 필요하고 아까처럼 똑같은 변수에 대해 2개의 기억 장소를 썼잖아요. 또한 블락 구조 언어인 C나 파스칼에서 기본적으로 값업출 방법을 사용하고 아까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스택이 제공돼야 된다는 그런 기법이 바로 call by value 기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call by reference, call by value 기법을 설명했고요. 자, 오늘 또 내용을 1시간 내용을 다해서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 다음 시간에 이 예제를 통해서 참조호출, 값호출, 이름호출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수업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